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 깊고 깊은 상월자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와 마을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하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서 마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 나무 아래로 흐르는 가을물 소리는 왠지 모르게 서글픈 곡조를 띠고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괜스레 짠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돕고 아끼며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며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상월 마을에서 가장 기와지붕이 높고 담장이 긴 집은 바로 최 부자의 집이었는데, 그 집은 멀리서 보아도 위세가 대단하여 마을 사람들은 감히 그 앞을 지나갈 때도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농과 밭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했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욕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어 쥐들이 파먹어도 모를 정도였지만, 가난한 소작농들이 보릿고개에 굶주려 찾아와 사정을 해도 쌀 한 톨 내어주는 법이 없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고, 밤마다 주판을 튕기며 돈을 세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려오곤 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에는 돌쇠라고 불리는 머슴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는 덩치가 황소만하고 힘이 장사여서 마을 씨름판에 나가면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최 부자의 집에서 자랐기에 자신이 가진 힘을 오로지 주인을 위해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배운 것은 없고 말주변도 없었지만 마음씨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우직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돌쇠는 새벽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 여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고,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무렵, 최 부자는 안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슬해 아들이 없어 대를 이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본처는 병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들어온 후실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집을 나갔거나 세상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젊고 건강한 여자를 새로 들여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쓰지 않고도 며느리나 첩을 얻을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며 며칠째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의 머릿속에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보쌈이라는 풍습을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를 몰래 자루에 담아 데려오면 혼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여자를 얻을 수 있다는 속설을 떠올린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치며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축내지 않고도 젊은 여자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고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진행해야 했기에 믿을 수 있고 힘이 좋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가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질 역이 되어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최 부자는 사랑방 문을 살짝 열고 돌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돌쇠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지만 주인의 부름에 거역할 수 없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방 안은 촛불 하나만 켜져 있어 어둑어둑했고
최 부자는 평소와 달리 굳게 닫힌 문단속을 확인하며 돌쇠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돌쇠는 주인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묵묵히 주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분부만 기다렸습니다. 최 부자는 목소리를 낮춰 돌쇠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고개 너머 마을에 사는 젊은 과부를 오늘 밤 몰래 업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주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그것도 과부를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돌쇠의 마음속에서는 거부감이 일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주인님,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대꾸를 해보았지만 최 부자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돌쇠의 말대꾸에 불같이 화를 내며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가 얼마인데 주인의 명을 거역하려 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돌쇠에게 만약 이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당장 쫓아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돌쇠는 쫓겨나면 당장 갈 곳이 없는 처지라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돌쇠의 길을 꺾은 뒤 다시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이번 일만 잘 성사되면 내 너에게 섭섭지 않게 보상을 해줄 것이니 걱정 말라고 회유했습니다. 돌쇠는 마음이 천근만은 무거웠지만 주인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쌀자루 하나를 돌쇠에게 건네주며 이 자루에 여자를 담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루는 튼튼한 삼배로 만들어져 있어 웬만한 힘으로는 찢어지지 않을 것 같았고 사람 한 명이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넉넉한 크기였습니다. 돌쇠는 자루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손에 쥐어진 자루의 감촉이 마치 죄를 짓는 도구처럼 느껴져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도 구름 뒤로 숨어버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찬바람만이 휑한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집신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허리춤에 새끼줄을 챙긴 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길은 이미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지금 하러 가는 일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콩닥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했던 말씀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개 넘어 마을로 가는 길은 험하고 가파른 산길이었는데 밤이 되니 길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돌쇠는 익숙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고 그때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숲속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어 돌쇠의 공포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에게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앞만 보고 걸으며 제발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고개 정상에 도착한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 섰는데 저 멀리 아래쪽에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는 마을이 보였습니다. 최 부자가 말한 과부의 집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외딴 초가집이라고 했기에 돌쇠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집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이 드러난 집 한 채가 보였는데 주변에 다른 집이 없고 뒤로는 산이 맞닿아 있어 최 부자가 설명한 집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돌쇠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산비탈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돌쇠는 인기척을 내지 않기 위해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몽둥이 찜질을 당하거나 관에 끌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에 그의 온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가끔 바람소리에 놀라 짖는 개들도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목표한 집을 향해 조금씩 접근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과부의 집이라고 짐작되는 외딴집 살인문 앞에 도착한 돌쇠는 잠시 주저하며 서 있었는데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살인문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오랫동안 남자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침을 꿀꺽 삼키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돌쇠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갈등했습니다. 그냥 도망칠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들었지만 무서운 최 부자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과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수없이 사죄하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당겼습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고 방 안에서는 은은한 쑥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돌쇠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온 자루를 넓게 펼쳐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을 한 번에 덮어 씌워 자루에 담아야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배웠기에 그는 숨을 멈추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누워있는 여인은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긴장된 마음으로 이불 쪽으로 다가가는데 이상하게도 평범한 아낙네의 방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농기구라기보다는 길쭉하고 날카로운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너무 긴장한 탓에 그런 것을 자세히 살필 겨를이 없었고 오로지 임무를 완수하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자루를 들고 여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이불째로 여인을 감싸 안으며 자루를 뒤집어 씌웠고 여인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입구를 틀어막았습니다. 자루 속의 여인은 잠시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의외로 크게 반항하지 않고 얌전해졌습니다. 돌쇠는 여인이 너무 놀라 기절했나 보다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루 입구를 새끼줄로 꽁꽁 묶고 자루를 둘러매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쇠가 자루를 어깨에 메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묵직했습니다. 보통 여인네라고 하기에는 뼈대가 굵고 단단한 느낌이 들어 의아했지만 겨울이라 두꺼운 소미불을 함께 싸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되짚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긴장이 풀려서인지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 있는 사람이 깨어나 소리라도 지르면 큰일이었기에 그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갯마루에 다시 올랐을 때 밤바람은 더욱 매섭게 몰아쳤고 돌쇠의 이마에 맺힌 땀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등 뒤의 자루가 행여나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걸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최부자 댁으로 돌아가면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평생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돌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디 이 여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셈 쳐주기를 그리고 자신을 너무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돌쇠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기이할 정도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등 뒤에 엎인 무언가가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듯. 단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자루 속의 여인은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했는데 돌쇠는 그녀가 숨이 막혀 죽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가끔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다행히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와 살아있음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숨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거칠고 힘이 넘쳐 보여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최 부자의 집 대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대문 앞에는 최 부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돌쇠는 대문을 밀고 들어가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업고 온 것이 단순한 과부가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운명의 소용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돌쇠의 등 뒤에서는 자루 속의 여인이 깨어난 듯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느껴졌고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눈빛이 자루 틈새로 번뜩이는 듯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에 자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최 부자를 불렀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고 최 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자루가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올 사람으로 인해 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최 부자의 입에는 탐욕스러운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마당에 놓인 자루 하나가 불러올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격한 환영을 뒤로하고 돌쇠는 묵직한 자루를 안방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는데 그 순간 자루 안에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느껴져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부자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싱글벙글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을 더 밝게 켰는데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주인의 눈치를 살폈지만 최 부자는 이미 젊은 여인을 얻었다는 기쁨에 취해 돌쇠의 불안한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차가웠으며 자루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결코 평범한 아낙네의 것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돌쇠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의 매듭을 풀기 위해 다가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보물상자를 여는 도적처럼 조급해 보였습니다. 돌쇠는 혹시라도 여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할까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매듭을 잡고 끙끙거리는 사이 자루 안에서는 그 어떤 흐느낌이나 애원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 방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납치된 여인이 공포에 질려 울거나 살려달라고 빌어야 마땅했으나 이 자루 속의 존재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어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사실 돌쇠가 산을 내려오던 길에 겪었던 기이한 일이 문득 떠올랐는데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습니다. 새벽잠이 없기로 유명한 마을의 최고 어른인 훈장.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가 돌쇠를 빤히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훈장 영감은 평소에도 사람의 관상을 잘 보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돌쇠의 등 뒤를 노려보며 혀를 차더니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쯧쯧쯧. 미련한 놈이 호랑이 새끼를 업고 들어가는구나. 오늘 밤 그 집 기둥뿌리가 나만하지 않겠어. 돌쇠는 그때 그 말이 단순히 자신이 힘든 일을 하고 있어서 한 말인 줄 알았으나 지금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예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 부자가 드디어 꽉 묶인 매듭을 풀어 헤치자 자루의 입구가 스르르 열리며 그 안에 있던 사람의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최 부자가 상상하던 단아하고 얌전한 과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두꺼운 눈썹은 화가 난 장비처럼 치켜 올라가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여인은 자루에서 나오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기세에 눌린 최 부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자루를 박차고 일어선 여인은 키가 웬만한 장정보다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진 여장부였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옷 또한 일반적인 치마 조거리가 아니라 활동하기 편한 무명옷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납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려는 듯 매섭게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돌쇠조차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엉덩방아를 찍고 있는 최 부자를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사람을 자루에 담아 오느냐? 내 놈들이 제정신이 박혀 있는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방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최 부자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최 부자는 너무 놀라 턱이 덜덜 떨리며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라 호랑이 같은 여자가 나타났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자자네는 고개 넘어 김진사 댁 며느리가 아니던가 하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 섞인 코웃음뿐이었습니다. 여인은 허리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서서 나는 저 건너편 호랑이 산채의 두목, 흑호의 외동딸 화진이다. 감히 산적두목의 딸을 보쌈해 오다니 내 놈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부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흑호라는 이름은 이 근방백리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 높은 산적두목의 벼로였는데 관아의 포졸들조차 잡지 못해 벌벌 떠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산적두목의 금지옥엽 같은 외동딸을 납치해 왔으니 이제 최 부자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이고 나 죽네 하며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지만 화진이라는 처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 안을 휘저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의 값비싼 도자기와 병풍들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이런 잡동사니를 모아두고 거들먹거렸느냐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방석 끄트머리에 엉거주춤 서있던 돌쇠는 이 상황이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평소 여자라고는 최 부자의 잔소리꾼 첩들만 보아오던 그에게 이렇게 당당하고 힘이 넘치는 여인은 처음 보는 존재였습니다. 화진이 자루에서 나올 때 보여준 날렵한 몸놀림과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돌쇠가 동경하던 장군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진 또한 겁에 질린 최 부자와 달리 우직하게 서 있는 돌쇠를 곁눈질로 훑어보며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담장 밖에서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새 잠 못 이루던 이웃집 할멈이 돌쇠가 무언가 큰 것을 지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할멈은 새벽 우물가에 나온 안악들에게 어젯밤에 최 부자네 돌쇠가 곰인지 호랑인지 모를 시커먼 것을 업고 들어갑디다. 그런데 그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내 오금이 다 저리더라니까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또 무슨 욕심을 부려 사단이 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도 남의 집 불구경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다며 귀를 쫑긋 세우고 최 부자네 대문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최 부자의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안방에서는 화진의 호통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화진은 아침 밥상을 차려오라며 소리쳤고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들부들 떨며 밥상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화진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발 소리만 내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화진은 내가 제 발로 온 것도 아닌데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올 때까지 이곳에서 대접을 받아야겠다.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밥상에 올라온 반찬 투정을 하며 숟가락으로 상을 내리쳤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밥상이 반으로 갈라질 뻔했습니다. 돌쇠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며 안방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마음이 복잡하여 도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주인이 공령에 처한 것은 죄송했지만 그 산적 처녀가 밉지 않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욕심 많은 최 부자를 쥐잡듯이 잡는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마저 느꼈습니다. 돌쇠는 문득 어젯밤 그녀를 업고 올 때 등 뒤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천과 규칙적인 숨결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화진이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화진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지개를 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중에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와 이봐 덩치, 네가 어젯밤 나를 업고 온 놈이지 하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도끼를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기씨 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화재는 화를 내기는커녕 돌쇠의 어깨를 툭 치며 힘 하나는 장사더구나. 그 험한 산길을 쉬지도 않고 내달리는 솜씨가 제법이었어. 내 너를 눈여겨보마 하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예상 밖의 반응에 어리둥절하여 고개만 껌벅거렸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는 훈장 영감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청년이 훈장님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고 묻자 영감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네.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불어올 게야. 최 부자의 욕심이 결국 화를 자초했어. 청년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훈장 영감의 눈에는 이미 산적대가 횃불을 들고 마을로 들이닥치는 미래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지저대고 까치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는 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방 안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묘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장 관에 신고하자니 자신이 보쌈을 사주한 죄가 드러나 곤장을 맞을 것이고 그렇다고 저 드센 처녀를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산적들이 쳐들어와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애꿎은 담뱃대만 바닥에 두드려 댔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 부자네 집 앞으로 모여들어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 이제 옆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하러 몰려들 기세였습니다. 화진은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최 부자네 집안의 세간살이를 점검하더니 혀를 차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곡간은 터져 나갈 듯 곡식이 쌓여 있는데 하인들 꼴은 말이 아니구나. 주인이라는 자가 얼마나 인색하게 굴었으면 이 모양인가. 그녀는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솥뚜껑을 열고 밥을 퍼서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으나 화진의 솥을 퍼런 호령에 못 이겨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최 부자가 방문을 열고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내 인연, 그게 어떤 쌀인데 함부로 퍼주느냐 하고 소리쳤지만 화진이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자 금세 꼬리를 내리고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소동 속에서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산 너머 산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산적 두목 흑호는 딸이 보이지 않자 온 산을 뒤지기 시작했고 딸의 방에서 낯선 사내의 발자국과 보쌈자루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그는 당장 부하들을 집합시켜 산 아래 마을들을 이 잡듯이 뒤지라고 명령했고
감히 자신의 딸을 건드린 놈을 찾아내어 능지처참을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수십 명의 산적들이 말을 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자 땅이 울리고 숲의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그 살벌한 기운은 바람을 타고 최 부자의 마을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공포에 떨며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훈장 영감만이 느티나무 아래에 꼿꼿이 서서 다가오는 재앙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울다 지쳐 탈진 상태가 되었고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낫을 꽉 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중심에 있는 화진은 태평하게 마루에 걸터앉아 곶감을 빼먹으며 아버지가 올 때가 되었는데 좀 늦으시네 하며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는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화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기씨, 정말 아버님께서 이곳으로 오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인마님은 어찌 됩니까? 화진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내 주인의 운명은 하늘에 달렸지. 하지만 너는 걱정 마라. 내가 너는 살려줄 테니. 그녀의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확신과 돌쇠에 대한 호감이 묻어 있었지만 돌쇠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산적 처녀의 속셈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산적대 앞에서 이 집안은 무사할 수 있을지 마을 전체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적들의 고함 소리가 가까워졌고 마을 입구에서는 벌써 척후병들이 나타나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돌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돌쇠야, 네가 한 짓이니 네가 책임져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며 비겁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돌쇠는 그런 주인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여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진은 그 모습을 보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문 쪽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마을의 정적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최 부자의 담장을 넘어 안방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돌쇠는 낫을 고쳐주고 화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은 비겁한 주인인지 아니면 자신을 납치해온 이 당돌한 처녀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의 본능은 화진의 곁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돌쇠와 화진 그리고 욕심쟁이 최 부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피어오른 흙먼지는 삽시간에 최 부자의 집 앞마당까지 들이닥쳤고 말발굽 소리는 천둥이 치는 듯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산적들이 말을 타고 담장을 에워싸자 튼튼해 보이던 최 부자의 기와집도 마치 폭풍우 속의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산적들은 저마다 손에 시퍼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살기가 가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담장을 부수고 들어가 집안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기세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험악한 기운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안방 아랫목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웅크린 채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 모든 사단이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기에 속으로 계속해서 돌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돌쇠 이놈, 네가 일을 그르쳐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구나.
네가 나가서 저놈들을 막아내거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목구멍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반면 마당에 서 있는 돌쇠는 낯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 자신이 결자에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비록 산적들의 기세가 무시무시했지만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어릴 적부터 최 부자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며 살아왔기에 주인이 아무리 비겁하게 굴어도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꼴은 볼 수 없다는 일종의 의리감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용기가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등 뒤에 있는 화진을 지켜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사명감이 그를 버티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굉금과 함께 박살이 나며 마당 안으로 산적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는 검은 말 위에 올라탄 거구의 사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악명 높은 산적두목 흑호였습니다. 흑호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입고 덥수룩한 수염을 휘날리며 마치 지옥에서 온 야차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집 안을 굽어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어떤 간 큰 놈이 내 금지옥엽 딸을 납치해 갔느냐. 내 오늘 그놈의 가죽을 벗겨 술안주로 삼으리라. 그의 목소리는 집안의 기둥을 흔들 정도로 우렁찼습니다. 마루에 걸터앉아 있던 화진은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빗어 넘기며 마치 마실 나갔다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듯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진은 산적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살기를 내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의 집에 오셨으면 예의를 갖추셔야지.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체면 구겨지게 이게 무슨 소란이래요. 그녀의 당돌한 말에 산적들은 잠시 멈칫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흑호는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 성큼성큼 다가왔는데 그의 표정은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여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화진의 어깨를 잡고 요리조리 살피며 내 딸아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어떤 놈이 너를 자루에 담아 왔단 말이냐? 그 놈을 당장 내 앞에 끌어다 놓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흑호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고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도끼는 햇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은 그 모습에 기절초풍하여 헛간 뒤로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때 방 안에 숨어있던 최 부자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방문을 빼꼼히 열고 기어 나왔는데 그의 몰골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갓도 쓰지 않은 채 산발한 머리로 마당으로 굴러 떨어지듯 내려와 흑호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렸습니다. 최 부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두목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기 저 미련한 머슴놈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여 아기 씨를 모셔온 것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삑사리가 났고 바지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흑호는 발 아래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옆구리를 발로 툭 차며 내 놈이 이 집 주인이냐 머슴이 주인의 명도 없이 보쌈을 해왔다는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개냐 내 놈이 시킨 것이 분명할 터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흑호가 도끼를 들어 최 부자의 목을 치려 하자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할 듯이 몸을 떨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묵묵히 서 있던 돌쇠가 앞으로 나서며 흑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쇠는 흑호의 거대한 덩치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떡 벌어진 어깨를 펴고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칼 거두십시오. 주인 어른은 겁이 많아 시키지도 못할 일입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아기 씨를 모셔왔습니다.
제 목을 치시고 주인 어른은 놔주십시오. 돌쇠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피를 보지 않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죽음을 각오한 사내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흑호는 돌쇠의 당돌한 태도에 흠칫 놀라며 도끼를 멈추고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산적 두목의 눈에 돌쇠는 단순한 머슴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직한 눈매와 단단한 근육,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기백은 마치 잘 벼려진 칼과 같았습니다. 흑호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호, 내 놈이 내 딸을 탐내어 호랑이 굴에 들어왔단 말이냐.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하지만 내 딸을 훔친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흑호는 다시 살기를 띠며 돌쇠의 목을 향해 도끼를 겨누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숨어보던 하인들은 비명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돌쇠는 흑호의 도끼날이 번쩍이는 것을 보며 담담하게 눈을 감고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짧은 생이었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마지막 순간에 비겁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끼가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는 찰나의 순간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아버님, 그 손 멈추세요. 화진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흑호의 팔을 낚아채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힘이 어찌나 센지 천하장사 흑호의 팔이 허공에서 멈칫할 정도였습니다. 화진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업고 그 험한 산길을 쉬지도 않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내 몸에 생채기 하나 나지 않게 하려고 자루 속에서도 저를 받쳐주던 사람입니다. 아버님 딸이 물건도 아닌데 함부로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화진의 눈빛은 아버지인 흑호조차 압도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흑호는 딸의 만류에 도끼를 슬며시 내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사내 아이들보다 더 괄괄하고 눈이 높아서 혼담이 들어와도 다 쫓아버리던 딸이 일개 머슴편을 들며 나서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흑호는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이놈을 감싸는 것이냐, 감히 너를 자루에 담아 온놈을 살려두란 말이냐. 화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연민을 넘어선 묘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진은 돌쇠 앞으로 걸어가 그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명을 거역하지 못해 억지로 온 것일 뿐 심성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저를 업고 올 때 등 뒤에서 느껴지던 그 든든함은 아버님이 저를 목마 태워주실 때 말고는 처음 느껴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돌쇠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화진의 대담한 고백은 살벌하던 마당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묘한 로맨스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최 부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눈만 껌벅거렸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돌쇠가 살아나고 호랑이 같은 산적 두목이 딸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꼴이라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산적들이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다시 제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이 돌쇠와 화진의 입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발 돌쇠가 자신을 나쁘게 말하지 않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훈장 영감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역시 인연이라는 것은 억지로 맺을 수도 없지만 피할 수도 없는 법이로구먼. 악연으로 시작된 것이 천생연분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훈장 영감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당장 피바람이 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담장 너머로 귀를 쫑긋 세우고 이 기막힌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화진은 흑회에게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사람의 힘과 우직함이 마음에 듭니다.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하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죽이는 대신 저의 배필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폭탄 선언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산적들도, 최 부자도, 심지어 돌쇠 본인까지도 너무 놀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화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산적 두목의 딸과 머슴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화진은 돌쇠의 손을 덥석 잡으며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사내 대장부가 힘 좋고 마음 착하면 그만이지. 내 눈은 틀리지 않소. 하며 확신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강인한 눈빛에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흑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하하하, 역시 내 딸이다. 호랑이 새끼가 고양이 흉내를 낼 수는 없는 법이지. 네가 좋다니 나도 할 말은 없다만 이놈이 과연 내 사위가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흑호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마당의 살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흥분과 기대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쇠를 향해 흥미로운 눈빛을 보내며 과연 이 촌놈이 자신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돌쇠가 사위가 된다는 말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돌쇠가 산적 두목의 사위가 되면 자신의 집 머슴이 산적의 사위가 되는 셈이니 앞으로 산적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잽싸게 태도를 바꾸어 아이고 아며, 우리 돌쇠가 비록 머슴이지만 힘 하나는 천하장사지요. 제가 아주 아끼는 놈입니다요.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화진은 그런 최부자를 쏘아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화진은 마당 한가운데로 나서며 선언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시험을 치르지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의 원흉인 최부자 영감의 죄를 묻고 돌쇠의 신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머슴인 상태로는 혼례를 올릴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화진은 이제 단순한 납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주도하고 판을 새로 짜는 지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최 부자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화진은 최 부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그동안 하인들을 괴롭히고 마을 사람들을 착취했던 그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재판관의 판결문처럼 엄중하게 울려 퍼졌고 최 부자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습니다. 마당계는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정의 구현을 기대하는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돌쇠는 화진의 등 뒤에서 그녀의 당당한 모습을 바라보며 평생 그녀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햇살은 더욱 따스하게 내리쬐며 이 기묘한 인연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결말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최 부자의 운명과 돌쇠의 미래가 결정될 판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진의 서슬퍼런 선언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만 곧이어 흑호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나오며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흑호는 딸의 당찬 제안이 마음에 쏙 드는 눈치였고 자신의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손으로 돌쇠의 등을 팡팡 두드리며 내 딸이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머슴이 아니다.
하지만 내 사위가 되려면 번듯한 신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최 부자를 향해 험악한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 부자는 그 시선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화진은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부자의 코앞으로 다가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단호한 어조로 요구 조건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영감 들으시오. 이 사단은 영감의 헛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결자이지는 영감이 해야 합니다. 당장 돌쇠의 면천 문서를 작성해 오시고 그동안 머슴으로 부려먹은 세경을 쳐서 논 5마지기와 밭 5마지기를 내놓으시오. 그녀의 요구는 최 부자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그것도 머슴놈에게 떼어주라니 살점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면천은 해드리겠으나 논밭은 너무 과하십니다. 내 이 늙은이가 먹고 살 것은 남겨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흥정을 시도하려 했으나 옆에 서 있던 흑호가 도끼를 바닥에 쾅 하고 내리찍자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끼날이 박힌 땅이 쩍 하고 갈라지는 것을 본 최 부자는 재산보다 목숨이 먼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목숨이 아까운 줄은 아시면서 재산 아까운 줄만 아시는군요. 내 아버지가 화가 나시면 이 집 기둥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텐데 그래도 논밭 타령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지필묵을 대령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하인들에게 소리질러 지필묵을 가져오라고 닥달했습니다. 하인들은 허둥지둥 사랑방으로 달려가 종이와 붓을 챙겨왔고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상이 차려졌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먹을 갈았는데 눈앞이 캄캄하여 글씨가 제대로 써질지 걱정이었습니다. 산적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화진과 돌쇠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공개적으로 돌쇠를 노비 신분에서 해방한다는 문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최 부자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고 끄획을 그을 때마다 한숨이 땅을 꺼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흑호의 살기에 억지로 손을 놀려 문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마을의 질서를 뒤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최 부자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도장을 꾹 눌러 찍자 화진은 그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에 틀림이 없는지 살핀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것을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받으세요.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양민이 된 것입니다. 돌쇠는 자신의 손에 들린 종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그였지만 그 종이의 무게가 천금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돌쇠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살아와 자신의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던 그에게 이 종이는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화진을 향해 큰 절을 올리려 했으나 화진은 재빨리 그를 일으켜 세우며 내게 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흘린 땀과 성실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어깨를 펴고 사십시오. 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흑호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호탕하게 웃더니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이제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느냐. 사위도 얻고 딸도 무사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최 부자 내놈 곳간을 열어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입을 배불리 먹여야 내 화가 완전히 풀릴 것이다. 산적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곡간으로 달려갔고 최 부자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저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산적들이 곡간문을 활짝 열자 묵은 쌀가마니와 콩팥 등 온갖 곡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단속하던 곡간이 털리는 것을 보며 최 부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화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하녀들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솥을 걸고 불을 지펴라.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잡은 돼지를 삶아라. 오늘은 마을 잔칫날이다. 그녀의 시원시원한 명령에 주눅들어 있던 하녀들도 신이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동네 안악들도 하나둘씩 최 부자의 마당으로 들어와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적들이 무서워 쭈뼛거렸지만 험상궂게 생긴 산적들이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주는 의외로 순박한 모습을 보이자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산적들은 아짐의 이 무거운 건 우리가 들 테니 비키소마 하며 힘쓰는 일을 도맡았고 안악들은 어머 힘도 좋으시네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느새 마당은 살벌한 대치 현장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마을 잔치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익어가고 다른 솥에서는 돼지고기 수육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밥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자 집안에 숨어있던 아이들과 노인들도 냄비와 그릇을 들고 하나둘씩 최 부자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평생 한 번도 베풀지 않았던 잔치를 강제로 열게 된 셈이었지만 배고픈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곡식이 줄어드는 것은 아까웠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핀 웃음꽃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주는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술상을 차려 아버지 흑호와 돌쇠를 마주 앉게 했습니다. 흑호는 돌쇠에게 술을 한 잔 가득 따라주며 잡았거라. 내 딸이 선택한 사내이니 내 아들과도 같다. 앞으로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하며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눈에는 전기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두 손으로 공손히 술잔을 받으며 장인어른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 아기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흑호는 껄껄 웃으며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돌쇠는 술을 마시면서도 자꾸만 부엌 쪽을 힐끔거렸는데 그곳에는 화진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음식을 나누어 주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양반집 규수처럼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자를 들고 사람들을 챙기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고기 반찬을 더 얹어주고 노인들에게는 따뜻한 숭늉을 챙겨주며 살뜰하게 보살폈습니다. 돌쇠는 그런 화진을 보며 자신이 참으로 복받은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에는 횃불이 하나둘씩 밝혀졌습니다. 배불리 먹은 산적들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어우러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훈장 영감도 얼큰하게 취해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었고 마을 청년들은 산적들에게 씨름을 걸며 힘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 마당에서 이토록 신명나는 판이 벌어진 것은 집을 지은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욕심과 인색함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나눔과 화합의 장으로 변한 것은 순전히 화진이라는 여장부 덕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 툇마루에 앉아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록 재산의 일부를 잃었지만 목숨을 건졌고 집안이 멸문지화를 면했으니 다행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재산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쓰이는 것을 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빈 곰방대를 입에 물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흑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하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자, 배도 채웠고 사위도 봤으니 우리는 산으로 돌아가자. 너무 오래 머물면 관에서 귀찮게 할 수도 있으니. 그는 화진과 돌쇠에게 다가와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내 딸아 잘 살거라. 그리고 돌쇠야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산으로 봉화를 올려라. 내 당장 달려오마. 흑호와 산적들은 말에 올라타 횃불을 들고 산을 향해 떠났고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도깨비 불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산적들이 떠나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자 최 부자의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삭막하고 차가운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잔치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곳곳에 놓인 빈 그릇들은 오늘의 즐거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화재는 텅 빈 마당에 나란히 서서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두 사람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재는 돌쇠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네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돌쇠는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며 대답했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죽을 줄 알았는데 밤이 되니 부인이 생기고 땅이 생겼습니다. 이게 다 부인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거친 운명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 풋풋한 사랑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화진을 데리고 최 부자가 내어준 별채로 향했습니다. 비록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궐보다 더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방 안에 촛불을 켜고 마주 앉으니 비로소 부부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돌쇠는 화진에게 앞으로 험한 일은 제가 다 할 테니 부인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지만 화진은 피식 웃으며 그건 내가 할 소리요. 당신은 밭이나 열심히 가시오.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고 응수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을을 뒤흔들었던 보쌈 소동은 뜻밖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최 부자는 재산을 조금 잃었지만 목숨과 깨달음을 얻었고 우직한 돌쇠는 신분 상승과 함께 천하절색의 신부를 얻었으며 산적 두목의 딸 화재는 자신의 짝을 찾아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 밤 있었던 일을 평생의 안주거리로 삼을 것이며 최 부자의 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야기꽃이 피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고 멀리서 소쩍새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와 화진의 방 창호지 문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아른거렸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세상이 더욱 맑고 깨끗하듯 두 사람의 앞날에도 맑은 날들만 계속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 뒷이야기만을 남겨두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산적대가 물러가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눈을 떴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주인의 호통 소리에 놀라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고달픈 머슴의 아침이었으나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의 땅을 위해 일하는 가장의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참새들의 지저김조차 자신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렸고 문을 열고 나오자 코끝을 스치는 새벽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서서 기지개를 켜며 자신의 손에 쥐어진 자유와 새로운 삶이 꿈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고소한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는 화진이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적 두목의 딸로 자라 거친 일만 했을 것 같은 그녀였지만 의외로 손끝이 야무지고 부지런하여 살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물동이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항아리에 채우고 굵은 장작을 맨손으로 뚝뚝 부러뜨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등 남다른 힘을 집안일에 10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내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고 얼른 가서 거들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상을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사이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재는 돌쇠의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눌러 담아주며 일하려면 힘을 써야 하니 많이 드세요. 내 서방님이 마을에서 제일 힘센 장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내의 정성이 고마워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으며 부인이 해주는 밥을 먹으니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밭을 다 갈아엎고 오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알콩달콩한 모습에 지나가던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갈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돌쇠는 쟁기를 지고 소를 몰아 최 부자가 내어준 놈과 밭으로 향했는데 그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비록 그 땅이 자갈이 많고 척박하여 오랫동안 묵혀둔 땅이었지만 돌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밭에 들어가 돌을 골라내고 흙을 뒤집으며 구슬땀을 흘렸는데 자신의 땅에 흘리는 땀방울은 노동의 고통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돌쇠야, 이제 내 땅을 가꾸니 신이 나는구나 하고 덕담을 건네면 돌쇠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한참을 일하다 허리를 펴고 땀을 닦을 무렵 저 멀리서 화진이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새참을 날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통 아낙네들은 조그만 바구니를 들고 오지만 화진은 장정 서너시 먹어도 남을 만큼 거대한 광주리를 가볍게 이고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밭두렁에 털썩 주저앉아 막걸리 한 사발과 부침개를 내놓으며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요.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고 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아내가 따라주는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키며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가고 여름이 오자 돌쇠네 밭작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돌쇠의 부지런함과 화진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다른 집 작물보다 훨씬 굵고 실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밭을 망치려는 멧돼지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화진이 나타나 맨손으로 멧돼지의 꼬리를 잡고 빙빙 돌려 내동댕이 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날 이후 화진은 호랑이 처녀라는 별명 대신 마을 수호신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예전에 욕심 많고 표독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돌쇠네 밭을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는데 그 눈빛에는 질투가 아닌 부러움과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넓은 땅을 소작농들에게만 맡겨두고 수확량만 챙기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직접 호미를 들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확한 상추나 고추를 돌쇠네 집 평상에 슬그머니 올려두고 가기도 했는데 이는 그 나름대로의 화해의 손짓이자 사과였습니다. 가을이 깊어 황금 들판이 물결칠 때쯤 돌쇠네 논에서는 풍년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와 화재는 누렇게 익은 벼를 베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했고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수확한 햅쌀로 가장 먼저 떡을 빚어 장인어른인 흑호가 있는 산채로 보냈고 흑호는
담례로 산삼과 귀한 약초들을 보내와 사위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산적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정이 쌓이다 보니 이 마을은 도적대의 침입 걱정 없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마을은 겨울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화진은 겨우내 먹을 김장을 담그기 위해 배추 100포기를 절였는데 동네 안악들이 모두 모여 품앗이를 해주었습니다. 화진이 소금에 절인 배추를 한 손으로 짜서 척척 넘겨주면 안악들은 양념을 버무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쪽에서 물을 묻을 구덩이를 파고 땔감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며 든든한 가장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은 마을 사랑방처럼 사람들로 북적이고 온기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사위가 고요해지자 돌쇠와 화진은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 위에서 군밤과 고구마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채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가 들려와 운치를 더했고 방 안의 촛불은 은은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돌쇠는 잘 익은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 껍질을 벗겨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부인, 이 고구마 좀 드셔보시오. 아주 달고 맛이 좋습니다. 돌쇠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의 화제는 빙그레 웃으며 고구마를 받아 들었습니다. 당신도 좀 드세요. 하루 종일 눈 치우느라 고생했잖아요. 화제는 뜨거운 고구마를 반으로 갈라 돌쇠의 입에 넣어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온하고 따뜻한 겨울밤이었습니다. 화진은 문득 옛 생각이 난 듯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날 밤 기억나요? 당신이 저를 자루에 담아 업고 뛰던 날 말이요. 그때 만약 당신이 산적 소굴인 줄 알고 도망갔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저는 평생 최부자댁 머슴으로 늙어 죽었겠지요. 그때는 정말 저승사자를 업은 줄 알고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복덩거리를 업은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말에 화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돌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그래요. 산채에서 칼 쓰는 법만 배우며 거칠게 살다가 당신같이 우직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 사람답게 사는 재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당신 등 뒤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며 감사에 젖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쳐도 두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진 이 작은 방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지고 오직 돌쇠네 집 사랑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훈장 영감의 말대로 악연이 천생연분이 되어 마을의 복덩이가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긴긴 겨울밤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된 최부자도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을 이룬 돌쇠와 화진도 모두가 제 자리를 찾아 평온을 얻은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잠든 안내에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더 넓은 밭을 일구고 예쁜 아이도 나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그리고 자신의 등 뒤에 엎여왔던 이 귀한 인연을 생이 다하는 날까지 지키고 아끼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손은 이제 남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손이었습니다. 어느새 눈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초가 지붕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거렸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도 돌쇠네 집 장독대도 그리고 곤히 잠든 사람들의 꿈속까지도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속에 파묻혀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희망만이 싹트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산적 처녀를 잘못 보쌈해 온 머슴돌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사랑과 행복의 씨앗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돌쇠, 부부의 따뜻한 군고구마 냄새와 같은 포근한 행복이 찾아들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